스타벅스 오늘의 첫 번째 책은 금융제국 홍콩입니다. 이 책은 한국이 글로벌 금융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제시합니다. 뉴욕,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금융 중심지로 꼽히는 홍콩은 특유의 역사적, 지정학적, 사회적 여건을 바탕으로 발전된 금융 시스템을 꽃피웠습니다. 이 책에서는 홍콩 금융의 강점을 자유로움, 편리함, 그리고 안전함 이 세 가지로 보는데요. 이러한 홍콩 금융이 왜 강한지를 자세히 파헤쳐보면서 한국 금융의 도약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. 더불어 한국과 홍콩 사회를 서로 비교하면서 도입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, 검토할 것은 없는지, 절대 모방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봅니다. 세계적 금융 중심지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. 바로 홍콩인데요. 금융제국 홍콩을 쓰신 기획재정부 최광희 국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셨습니다. 예, 금융제국 홍콩 책 읽으면서 우리가 알던 홍콩보다 홍콩이 면적도 생각보다 더 크고 그 다음에 그 역량이랄까요? 역량도 더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, 홍콩에서 계셨던 기간은 언제였습니까? 예, 2007년 7월부터 예. 2010년 8월까지니까 약 3년 1개월 정도 있었습니다. 그러면 그 기간이면 바로 우리가 금융위기 한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시기네요? 그렇습니다. 예. 일 많이 하셨겠어요, 그때 가셔서. 예, 특히 2008년 말에 리만 브라더스 위기 나서는 상당히 예.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. 보통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애국 근무는 예. 또 어떻게 보면 좀 재충전도 하고 새로운 것도 공부하는 이런 시기다. 예.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최 국장님은 가셔가지고 바로 위기가 터지면서 예. 우리 국가 전체를 홍보하는 IR 작업하시고 예. 일만 하시다 오신 거 아닙니까? 근데 사실은 저한테는 그 자체도 재충전이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홍콩의 그 금융계의 거물들도 그 덕분에 많이 만날 수도 있었고요. 예. 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이라든가 경제라든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많이 됐고 예. 또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 세계 금융이 돌아가는 것도 좀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또 그 덕분에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예. 저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종교적인 표현을 쓴다면 약간 좀 축복 같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. 예.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그 2007년부터 뭐 현재도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2009년 그 사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훨씬 더 체질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예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예. 홍콩 이야기인데요. 그 전에도 홍콩 이야기를 한번 쓰셨어요. 보니까 홍콩의 7가지 매직인가요? 예. 쓰셨는데 이 홍콩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? 예, 지난번에 쓴 책은 작년 2월에 나온 책입니다. 그래서 예. 금융연구원에서 낸 책인데요. 사실은 이번 책은 그 책을 뭐랄까 리모델링한 책이라고 할까요? 예. 그렇게 볼 수 있고요. 저는 홍콩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예. 제가 그 전에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. 잘 아시겠지만 유럽이라는 데는 굉장히 아름답고 또 뭐 거기 나름대로 굉장히 우리가 배울 게 많지만 거기서는 사실은 저걸 갖다 우리가 꼭 써야 되겠다.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겠다. 사실 그런 생각 별로 안 들었어요. 예. 근데 바로 갖다 붙여 쓰기는 조금 거리가 있으셨나 그렇습니다. 봅니다. 근데 이제 홍콩은 가서 보면 뭐 홍콩 가보신 분 워낙 많으니까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? 근데 저희는 건물만 보고. 아니 그래도 뭐 건물도 오는데. 비슷하고 지하철도 비슷하고 그렇죠, 모든 게 사실. 비슷하고 맞습니다. 사람도 비슷하고. 근데 분명히 우리보다 잘하는 게 있거든요. 그리고 그게 조금의 차이인데 그래서 저런 건 좀 우리가 금방 좀 갖다 배울 수 있겠다. 그래서 이제 시작한 일입니다. 그래서 시작한 일이었고 또 더군다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좀 더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또 그거를 좀 뭔가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. 그러셨군요. 그 영국에서는 케임브리지에 대해서 공부하셨고요. 또 이제 OECD 근무를 하셨던 겁니까? 파리에서는?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홍콩에서 금융위기 기간 동안 근무하시고 어쩌면 우리 경제 관료 그 고위 관료 중에서 어떤 가장 그 해외 경제나 금융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오신 이제 그런 결과물이 이 책 속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. 하여튼 감사합니다. 근데
저희 부처 자체가 비교적 그런 면에서는 좀 글로벌한 그 감각을 가진 부처이기 때문에 예. 제가 뭐 가장 풍부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. 많은 사람들이 있고, 근데 저는 이제 좀 그거를 글로 쓰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게 보신 거죠. 예. 보통 이제 책을 쓸 때 용감한 분들은 대한민국 개조론, 뭐 한국 예. 어디로 가나 또 뭐 예. 한국을 버린다, 한국을 찾는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. 예. 이 책도 사실은 한국 금융 뭐 개조론이라든가 이렇게 읽힐 수도 있는 최광해 국장님이 갖고 있는 구상들이 곳곳에 예. 배어 있거든요. 예. 예, 굉장히 저는 보통 이제 관료분들이 책을 쓰실 때는 두루뭉술하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예. 좀 용감하게 쓰셨다 이제 이런 느낌도 드는데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홍콩이라는 곳 자체가 예. 홍콩에서 배운 것 자체가 이런 건 좀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. 제가 예. 이렇게 뭐 대단한 그 지사형도 아니고요. 또 저도 역시 뭐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업적 한계를 뭐 벗어나긴 힘든 거고요. 다만 그래도 이런 것은 꼭 좀 뭐 당장 내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기록을 해놔서 예. 우리 후배들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좀 참고하고 예. 당장 제가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좀 했으면 좋겠다. 예. 그런 뜻을 많이 가졌습니다. 예. 당시 계셨을 때 이제 가장 큰 사건이었던 금융위기 이야기 예.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. 그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파산을 했을 때, 예. 홍콩에 계셨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때가 2007년입니까? 2008년 9월인가요? 2008년 9월 예. 15일입니다.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리먼 브라더스 인수건이 사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. 예. 파산 직전에 그 우리나라 은행이 인수하려고 노력을 했죠. 예. 그때 제가 궁금했던 게 만약 우리나라 은행에서 인수했다면 예.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.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인수를 했으면 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까지는 안 갔죠. 우리는 자산 부채까지를 다 인수하는 형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수를 했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건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.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까지는 안 갈 수 있었겠죠. 그렇군요. 이제 그렇게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그 당시 지켜보시면서는 우리나라한테까지 불똥이 튀리라고 생각지 처음에 않으셨다. 책 속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. 그 좀 전개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그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것 자체가 서프라임 모기지를 이제 그 다음에 그 모기지를 기반으로 해서 파생 상품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? 근데 원래 그 파생 상품이 대개는 그 미국계라든지 그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주요 IB들끼리 거래하는 상품입니다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금융이 약한 나라가 그 상품을 거래한다는 자체도 불가능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과거에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놀던 상품입니다.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물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. 물론 현실은 달랐습니다. 그 뒤에 사태 전개는 어떻게 됐나요? 우리가 이제 환율이 굉장히 오르기 시작했었는데. 그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가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이 외국에서 그 대외부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외국에서 빌려온 돈 자체가 절대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. 그래서 은행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한 2천억 가까이를 부채가 있었고요. 또 정부도 한 700억 뭐 이래갖고 다 해서 한 3,50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 뭐 갚을 수 있는 게 연계가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다 없는 것이었습니다만은 외국에서 볼 때는 일단은 부채의 절대 규모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문제시했던 거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외국인들이 그 셀코리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뭐 거의 한 1,600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? 이렇게 가고 또 결국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화 수합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그 정도 내려온 거죠. 비교적 이제 우리가 잘 위기를 넘겼는데 그 당시에 홍콩에 계시면서
한국 경제가 건실하다. 예, 한국 기업들이 좋다. 이 IR이라고 그러죠. 예,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는 그 정부가 그렇게 많이 뛴지는 몰랐었습니다. 사실은. 예, 어떤 활동하셨나요? 정부 사실 저는 뭐 거의 보조적인 역할을 했고요. 정부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죠. 제가 정부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누구 실명을 거론하기는 참 뭐합니다만은 저희 그 차관님이 이제 그 당시에 그 국제 담당 차관보였기 때문에 홍콩에 참 많이 오셨어요. 많이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홍콩 금융계의 이제 거물, 홍콩 금융계에 실세하면 나이가 되게 많은 사람들 같지만 그 사람들이 20대 후반, 30대 초반이 대부분입니다. 그런가요? 예. 그럼 일국의 그 1급 차관보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그 한국 경제를 설명하고 좀 잘 봐달라고 사정하고 그걸 뭐 정말 많이 했어요. 근데 바깥에서 보기에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꽤 이제 IMF 97년 겪으면서 위기 겪으면서 상당히 좋아졌다, 건실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안 봤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위기라는 게 올 수 있는 축이 4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가 그 이제 제일 기업이 이제 결국 그 기업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금융, 이제 대표적으로 은행이 있고요. 정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리스 위기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이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주범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도무지 그 구조적인 걸 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. 이제 과거 근데 우리나라 IMF 위기는 앞에 3개가 불러일으킨 위기입니다. 그러니까 기업은 대표적으로 이제 수익성을 무시해서 과잉 투자를 했고 또 은행은 이제 거기 뒷돈 대주면서 같이 부실화됐고요. 정부는 외환보유 관리를 굉장히 잘못했지 않습니까? 뭐 예를 들어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보니까 430억 불의 외환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40억 불밖에 안 남았었다 이렇게 비어있다 뭐 이런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. 근데 2008년 위기는 그 중에서 기업은 이제 면책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나라 기업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. 기업은 문제가 없었고요.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당시 2008년 위기는 은행하고 정부의 문제였어요. 그러니까 은행에 아까 문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은 대외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. 이제 그것을 상당히 불안하게 본 거죠. 외국 투자가들은.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는 사실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죄의 문제인데 2천억 불 이상의 외환보유가 있었지만 그거를 외국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관리도 잘하고 잘하고 있는데 다 잘하고 있는데 신뢰를 바깥에서 믿어주질 않는 믿어주를 않는 겁니다. 그것의 그 가장 그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언론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말하면 참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그 뭐 한국 외환보유고에 뭐가 문제가 있다, 뭐 잘 쓰면 홍콩에 지금 한국은 나름대로 큰 데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 밑에서 열심히 그 자료를 모아다가 자기 상사한테 갖다 줍니다. 그러면 열심히 이제 IR 해놓고 가서 설명을 딱 해놓고 가면 그 다음날 가면은 근데 이게 보니까 또 이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2008년 위기에서는 하여튼 이 2가지 면책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위기는 적어도 정부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 제기하는 데가 없고 제가 보기엔 은행도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은행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그 위기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은행하고 정부가 어떤 신인도를 시험받는 좋은 뭐 무대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. 표현이.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네요. 책 속에서도 오히려 이제 우리가 국제금융계에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 역할을 오히려 이 위기가 했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우리 금융기관들이 아직은 좀 적지 않습니까? 그래서 좀 더 커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. 왜 그렇습니까?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다른 표현을 쓰면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경제 규모에 결맞는 그런 금융회사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. 저희가 그 GDP 규모로 보면 지금 세계 15위 정도 됩니다. 그러면 저희와 비슷한 나라들이 어디냐면 뭐 스페인이 한 12위 정도 되고요. 그리고 네덜란드가 16위입니다. 벨기에가 20위고요. 스위스가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9위 정도 될 겁니다. 제가 왜 이런 나라들을 예시를 들었냐면 이런 나라들이 모두 30위권 안에 세계 100대 은행 중에 30위권 안에 은행을 다 갖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
정확하게 세계 32은행이 어디냐면 스페인의 그 BBVA라고 예. 하는 은행입니다. 그게 세계 예. 30위권 은행이고요. 31위가 벨기스의 그 포티스 은행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스위스의 UBS라든지 예. 크레딧 스위스 같은 은행들이 20위권 후반의 은행이고요. 아, 그런가요? 그렇게 큰가요? 그렇습니다. 예, 예, 근데 우리나라 뭐 1, 2, 3위 은행을 합쳐도 세계 30위권이 안 됩니다. 아, 그런가요? 예. 그러니까 그 경제 규모에 걸맞는 은행을 갖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우리 경제 규모보다 더 앞서간 은행이지 않습니까? 그 기업이지 않습니까?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세계 넘버 1, 2를 달리는 기업들이거든요. 그러면 그 기업들과 같이 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그거에 맞는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그건 좀 어렵거든요. 그것 자체가 규모의 경쟁력이 또 새로운 신뢰도도 가져오는 이런 효과도 그렇습니다.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커져야 이제 뭐 그렇다고 뭐 무리하게 규모가 커질 수는 없지만 자기 경제력 규모에 맞는 그 정도의 규모는 갖춰야만. 예를 들어서 은행의 자본의 상당 부분은 이제 국제적인 시장에 나가서 채권 조달을 해서 그렇죠. 자금을 조달하지 않습니까? 그때 역시 규모가 커야 그만큼 신인도 높으니까 싸게 금리도 조달할 수 있고요. 또 규모가 커야 국제적으로 진출을 해서 해외 진출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진출을 해서 거기서 뭐 생산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그 물건을 팔고 합니다. 그러면 우리 은행도 결국 글로벌하게 나가야만 그렇죠. 같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홍콩이 이제 금융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홍콩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금융의 세계적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겁니까? 저는 이제 제가 책에서 들은 이유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. 그래서 우선 좀 자유롭게, 그러니까 어떠한 외국 회사든지 간에,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흔히 표방하는 게 우리는 내외국인이 차별이 없다. 그래서 똑같이, 그래서 외국인이라도 들어와서 요건에만 맞으면 얼마든지 영업을 할 수 있고, 금융회사를 만들어서 영업을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자기가 나가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그 달러를 그대로 갖고 나갈 수 있는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, 그래서 그 자유로운 게 굉장히 중요하다. 그다음 두 번째는 굉장히 편리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영업을 할 때 있어도 굉장히 편리하고,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제가 책에서 예를 든 게 홍콩에서는 하루에 한 8명 정도를 만나서 맞습니다. 일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4명 정도.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침에 홍콩을 가서 만나고 그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8명 정도 만나는데 거꾸로 홍콩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을 보면 한 4명 정도.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콩의 케이스는 굉장히 과소평가한 거고요. 우리나라는 굉장히 과대평가한 겁니다. 아마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서는 뭐 아침에 한 사람 만나고 오후에 한 사람 만나면 맞습니다. 해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뭐 교통 막히죠. 그렇죠. 뭐 또 어디 가면 기다리죠. 거기는 다 모여있다고요. 모여있고 워낙 그런 시스템들이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만나는데 뭐 걸리는 시간 1시간이면 뭐 2명, 3명도 만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국은 그 안전함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금융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 감독의 경쟁력입니다. 그래서 그 결국 금융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감독의 경쟁력을 가져야 되거든요. 그래서 금융 감독 부분이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감독을 하면 엄격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홍콩의 감독은 굉장히 자유롭게 놔둡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방임을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감독을 해요. 철저하게 감독을 하는데 감독 당한 사람들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어떤 시스템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은지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. 아마 그 세 가지가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정말 그 궁벽한 오천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 영국을 통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습니다. 교육도 있고 또 교통의 편리함, 그 환승이 바로 이쪽에서 내려서 바로 그 그렇습니다. 옆에 있는 곳에서 지하철을 갈아탈 수 있다는 거, 전혀 다른 호선을 사람을 중심으로 그 지하철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요자를 중심으로 그런 구상을 한 거죠. 그리고 이제 국제학교도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서
배우는 어떤 교육의 질도 높은 그러니까 국제 도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다 갖추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홍콩이 지금 미국이 기울고 있는데 미국을 대체하는 제2의 월스트리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또 의문도 들었거든요. 거기 계시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? 그건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. 어려운 질문이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국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경제대국이 될 거냐 질문과 연관이 돼 있을 겁니다.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홍콩은 하여튼 굉장한 경쟁력을 보유한 도시가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은 계속 될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군요. 이 책 금융제국 홍콩을 독자들이 읽는다면 제가 이제 그 서두에 굉장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다. 근데 그냥 단순한 주장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근거가 있으면서 하나의 구상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그대로 가져다 쓰면 참 좋을 그 아이디어들이 곳곳에 담겨 있거든요. 어떤 방식으로 이 책을 읽었으면 하시는지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면서 마칠까 합니다.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읽으셔도 좋고요. 사실은 정통적인 그 독서법을 원하시는 분들은 왜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오버뷰를 보고 이렇게 작은 걸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. 사실 그분은 거꾸로 읽어도 좋습니다. 뒤에서부터. 부록을 먼저 읽으시고요. 근데 사실 부록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좀 딱딱하기 때문에 부록으로 다 밀어버린 거거든요. 그래서 부록을 먼저 읽으시고 홍콩의 그다음에 진짜 그 세세한 실체를 알려면 반드시 읽어야 되겠던데요. 그리고 그다음에 3장, 2장, 1장 순으로 읽으시면 훨씬 더 정통 독서법은 거꾸로 읽는 거다. 그렇네요. 앞에서 읽으면 좀 재밌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. 앞에는 좀 재미를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. 홍콩 여행은 참 많이 했는데 이 책을 들고 홍콩에 가면 우리가 못 봤던 홍콩에 어떻게 보면은 실핏줄을 본다 할까요? 그렇게 홍콩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. 그리고 어떤 그 우리도 이제 금융 허브 이야기 많이 하면서도 사실은 대안을 못 찾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좀 금융 허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어떤 분이 읽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 제 책에 보면 왜 홍콩 가정부들이 이제 일요일 날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노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? 자기가 옛날엔 그거 뭔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제 이거 보니까 뭔지 알겠더라. 그래서 상당히 제가 그런 면에서 좀 기여를 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의 어떤 진정한 글로벌 마인드를 만드는데 그렇습니다. 그리고 우리 금융이 세계화되는데 이 금융제국 홍콩이 아마 최강희 국장님의 책이 큰 역할을 해줄 걸로 기대를 합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